어떻게 이 책들을 다 읽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는 것이 다니엘 작은 도서관입니다. 네. 자, 책 읽기는 첫째, 세상 읽기예요. 책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만납니다. 두 번째, 책 읽기는 하나님 읽기. 책 읽기는 나 자신을 읽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존재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책 읽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책을 잘 읽는 법. 표지와 뒷표지를 잘 읽어야 돼요. 보통 책을 잘 못 읽는 사람들의 특징이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거든요. 이 책이 어떤 책인지 모르고 읽는 거예요. 내가 어디쯤 와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책을 잘 읽는 사람은 표지에 그림 하나도 놓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목차를 놓치지 않고 거의 목차를 외우다시피 합니다. 목차를 보면 저자의 키워드를 다 찾아낼 수 있어요. 머릿말을 읽으면 이 책이 무엇을 말하는지 저자의 생각의 지도를 다 말해줘요. 이걸 끝내놓고 읽는 것이 진짜 독서인 겁니다. 그래서 저자의 이력도 보죠. 왜 그렇습니까? 저자가 어떤 분인지 잘 알 때 내가 이 책을 신뢰하고 읽어도 되겠다 하는 그 신뢰, 즉 믿음을 주는 게 이제 이력서입니다. 그 다음에 추천사, 요즘에는 추천사들 자기가 쓰죠. 저자가 많이 쓰는 그런 경향이 많은데 저는 정말 좋은 책들은 유명한 사람들이 이 책이 왜 좋은지를 이야기해줘요. 그러면 내가 이 책을 내가 읽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꼬릿말, 머릿말, 에필로그, 프롤로그 읽어보면 저자가 이 책을 통해서 주고 싶은 것, 그 다음에 에필로그를 통해서 이 책을 통해서 독자들이 더 나아가야 할 방향은 이쪽입니다. 이렇게 방향 제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책의 본문으로 들어가는데, 자, 목차를 보시면 목차에 저자가 사용하는 키워드가 다 있습니다. 자, 어떤 책은 어려워서 못 읽어요. 왜 못 읽어요? 저자가 사용하는 단어와 내가 쓰는 단어의 격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책을 접근하기 어려워요. 대부분 이제 철학책이 그렇죠. 우리가 쓰는 본질이라는 단어, 에센스라는 단어, 에센스 어디다 써요? 화장품에다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에센스라는 단어와 저자가 쓰는 에센스, 본질이라는 단어가 내가 생각하는 것과 차이가 많이 나면 그 책을 못 읽는 겁니다. 그래서 책을 목차를 보면서 저자가 잘 사용하는 주 단어를 사전을 통해서 명확하게 인지한 다음에 책을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못 읽을 책은 사실상 없습니다. 제가 이제 청소년들하고 책 읽기 할 때 청소년들이 가장 재미있게 읽었었던 책이 놀랍게도 철학책이에요. 철학책 어려서 다 안 읽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철학책이 가장 재밌었다. 아이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책 읽을 때 표시를 많이 하셔야 돼요. 도서관 책이야 내가 낙서할 수 없지만 내가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이 책은 정말 좋은 책이다. 그럼 어떻게 해요? 반드시 사야 돼요. 반드시 사서 내가 내 글씨로 표기를 합니다. 표기하는 게 우네요, 우네.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사진 찍고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적어놓는 거 있죠? 손가락 콕 찍으면 다 잔에 들어갑니다. 적는 순간은 기억하지만 휴대폰을 닫는 순간, 화면을 닫는 순간 그 뇌에서 사라집니다.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손으로 필기한 건요 20년 가요. 30년 가요. 저도 지금 현재 어떤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서 이런 내용이 있지 하는 거는 내가 어디다가 포스트잇을 붙이고 어디다가 빨간 줄 치고 별표를 내가 3개 한 것까지도 기억이 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거 왜냐면 우뇌입니다. 우뇌. 자, 그러면서 읽은 책을 내 생각과 마음을 담아서 기록하고 정리하면 완전히 내 것이 될 수 있죠. 더 좋은 것은 나누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오래전에 해드렸어요. 오래전에 한 15년 전에 해드렸어요. 어떤 보험회사 지점장님이 이거 딱 듣고 이거 실천하셨어요. 책 잘 읽는 방법은 저하고 공부 끝난 다음에 한 주간에 한 권씩 읽고 당신의 주소록에 있는 메일링 되어 있는 그분들에게 전부 다 메일을 보냈어요. 제가 매주 한 권 책 읽게 하기로 했는데 이 책을 이번 주 읽어서 여러분에게 보냅니다. 이렇게 하세요. 딱 5주만 하면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 인식을 해요. 근데 이분이 10년을 하셨어요. 이분이 이제 은퇴하시고 새로운 사업을 하다가 망했어요. 그 망한 상태에서도 계속 메일링을 보냈어요. 근데 서울에 어떤 분이 이분을 만나본 적이 없는데 내가 당신이 사업을 새로 시작하면 투자하겠다. 그래서 300억을 투자를 받았어요. 그래서 독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예요. 대충 책을 읽은 것이 아닌 거죠. 그죠? 자, 박용숙 씨가 새로운 미래가 온다. UN 본부에 계신 분이에요. UN 본부에 계신 분인데 이분이 UN의 미래 분야의 최고 책임자예요. 지금은 이화여자대학교 석좌 교수님으로 계시죠. 몇 년 전에 부산에 한번 오셔서 만나보기도 했습니다. 이분은 호주 대사관에서 6년, 영국 대사관에서 18년, 24년 동안 영국계 대사관에서 일하신 거예요. 서구 사람이죠. 미국에서 유학했어요. 시아버지는 노르웨이 사람, 시어머니 독일 사람, 남편은 미국 사람이에요. 본인은 불어줘 보겠습니다. 그야말로 글로벌이에요. 그죠? 이 정도는 돼야 글로벌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 여기 어린이들 몇 명 있는데 글로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 책에 딱 정리를 해보니까 앞으로 4가지로 전 세계는 변화될 것이다. 북경 사라진다. 북경. 나는 대한민국 부산에서 태어났지만 부산에서 안 살아요.
그러니까 평생을 어디서 사냐면 유럽에서 3개월, 미주에서 3개월, 대양주에서 3개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의 자녀 세대는 이렇게 살 것이다. 앞으로 전 세계 국가 경쟁력은 무엇이 좌지우지한다? 출산율이 좌지우지한다. 애를 많이 낳을수록 그 나라는 부강한 국가다. 그죠? 경제력 때문에 애를 못 낳잖아요. 그죠? 앞으로 잘 낳는 나라, 어떤 나라? 부강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다. 또 부강한 나라가 자녀를 많이 출산할 수밖에 없다. 영어는 보편적이다. 이제 박영수 씨가 한 번은 자기 집에 있는 HP 컴퓨터가 고장이 나가지고 콜센터 전화를 했어요. AS 센터 전화한 거죠.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하는데 박영수 씨가 미국 전역을 다 돌아다니면서 근무했고, 그래서 이 사람은 남부지방에 사투리를 쓴다, 이 사람은 북부지방에 서쪽에 있는 사람들의 사투리를 쓴다, 사투리까지도 정확하게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콜센터 직원이 대답하는데, 야 너는 듣도 보도 못한 사투리다. 너 어디 사냐? 그랬더니 인도에 산다. 너 지금 어디 있어? 인도에 있다. 그러니까 미국 콜센터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인도에서 하는 거예요. 저렴한 노동력을 그렇게 사용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는 국경이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영어가 된다면 마치 미국 본토에 사는 사람들과 같은 그런 시대가 곧 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이제 콜센터 전화하면 다 이제 헬라우 이런 시대가 곧 올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어 때문에 굉장히 고민했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은 영어가 필수가 되도록 해야 돼요. 이거는 그런 세상이 막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요즘 난리죠, 그죠? BTS, 그다음에 싸이, 그다음에 기생충, 우리나라 컨텐츠들이 전 세계적으로 매우 월등하고 우수하다는 것을 서구 사람들이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캠프 지도자 연수 받는다고 미국 위스칸신 가서 몇 개월 연수를 받았어요. 몇 개월 연수 받으면서 저는 이제 전공을 수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숫자가 굉장히 쉬워요, 저한테는. 그래서 세 자리 숫자, 두 자리 숫자를 여러 개 쫙 있는 걸 한번 딱 보고 암산해서 딱 한 번 법이 있잖아요, 암산법. 그래서 저는 주산도도 배운 게 있고, 그래서 거기 이제 프로그램 참여하면서 숫자 계산하는 그게 있어서 내가 하겠다고 해서 여기 쫙 보고 이렇게 딱 하니까 애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지니어스라고 그러고 인텔리전스라고 사람이 뒤에서 쑥쑥쑥 똑똑하다고요. 제가 미국에서 아이들하고 경험한 것을 토대로 해서 이야기한다면 정말 한국 아이들이 정말 똑똑해요. 정말 똑똑해요.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 없을 정도로 매우 똑똑합니다. 그런데 영어가 안 되죠, 그죠? 예, 영어로 말을 못하면 서구 사람들이 말을 못하는 바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국 아이들이 영어만 뛰어넘을 수 있다면 정말 전 세계에서 일할 수 있는 데 너무나 많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싶고,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책을 읽히면서도 반드시 얘기해요. 한국에서 취업할 생각하지 마라. 한국에서 취업할 생각하지 마라. 해외에서 취업할 생각을 하고 국제기구에서 일할 생각을 꼭 가져라. 훨씬 더 다양하게,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훨씬 더 멋지게 그렇게 일할 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영어 반드시 뛰어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중국어를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저도 한 2년 정도 중국에서 살다가 왔는데 중국에 딱 들어가서 말이 안 통하니까, 그래서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제 의중을 한자로 써줬어요. 이렇게 멤버들에게 한자 딱 써주니까 중국 사람들이 금방 자기네 언어니까 대번에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중국말과 우리나라 말의 표현도 너무 유사하다. 그러니까 구조는 좀 틀려요. 많이 틀려요. 구조는 라틴 쪽이 더 가깝고 중국말이, 그러나 발음이나 뜻 전달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너무 비슷하단 말이죠. 일본어 한국 사람들 너무 쉽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영어뿐만 아니라 중국말, 일본, 그다음에 불어 이런 것들도 하게 된다면 정말 세계 속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목이 우리 아이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는 박영수 씨에게 블록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북경 대신 어떤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산하고 일본의 나고야하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인천의 송도와 중국의 칭다오 이렇게 이 구역은 마치 자국과 같은 개념으로 하자. 앞으로 이렇게 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발전하면서 지방자치단체장들끼리 하나의 경제권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인천과 송도에서 일하는 것, 인천에서 일하는 것과 그 다음에 청도에서 일하는 것은 마치 자국에서 일하는 것과 똑같은 비즈니스적 혜택을 주자. 왜요? 이건 지방정부가 살 길인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급속도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뜨게 될 것이다. 앞으로 직종이 책을 정리해보니까 저출산 고령화이기 때문에 여성 인력이 뜨고 고령이 뜨고 그다음에 혼 네트워크 사업, 전화 한 통화로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이런 사업들이 각광을 받을 것이다. 가사도우미, 이미 가사도우미 신박한 정리 요즘 뜨고 있잖아요, 그죠? 이제는 내가 집 정리 안 해요. 요즘 대학생들 원룸 누가 청소해줘요? 전화 한 통화하는 거예요. 5만 원만 내면 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청소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부모들이고 부부가 다 밖에서 일하니까 누가 해요? 집에 와가지고 그냥 과외 선생님이 아니라 아이의 생활 스케줄을 관리해주는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은요, 삼성이 맡아서 할 가능성이 너무나 많다.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라. 앞으로 내가 사업을 해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하신다면 유모 사업. 그러니까 아예 유모가 와가지고 체계적으로 아이를 똑똑하게 그냥 건강하게 아이를 지도해 주는 거예요. 뷰티, 미용, 헬스케어 산업은 정말 요즘 나에게 돋친 듯 성장하고 있죠. 젊어지는 사업이에요. 장애인 서비스 산업, 평생교육 지식산 이런 산업이에요. 이제는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런 데 와야 진짜 제대로 된 전문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시스템이 점점 바뀌어가고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물리치료사, 모두가 다 아파요. 수시가 아프니까 물리치료사들. 그 다음에 서비스 산업, 그 다음에 식당, 미용, 은퇴 서비스, 은퇴 컨설턴트 이런 것들이 뜨게 되고 있어요. 고령화 시니어 산업, 60대, 70대, 80대, 90대들이 사회에 나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산업들. 그 다음에 노인, 의료, 노인 레저 관광, 관광산업 이런 것들이 박광을 이룰 것이다.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된다. 컨설턴트 천국이 된다. 평생교육 코디가 될 것이다. 반면에 사라지는 게 있어요. 정당정치 약화되거나 사라질 것이다. 그 다음에 건설업만 빼놓고 제조업은 제3세계로 전부 다 나갈 것이다. 웨딩 산업 사라져요. 왜요? 앞으로 인간의 수명이 100세이기 때문에 24살에 대학교 졸업해가지고 결혼하면 몇 년까지 살아요? 75년. 미치고 환장한 노릇이야. 그래서 이제 이 책 제가 쓰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결혼을 8번 평균 8번 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미래 산업은 미래는 그래. 8번 결혼하는데 평생 한 번 할 것처럼 왜 예식장 가가지고 거대하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처럼 목사님 모시고 물 한 잔 먹으라는 뜻이에요. 마이크 없어도 됩니다. 마이크 없습니다. 여기 건드니까 이게 대단하구나. 그래요. 건드니까 살아야 어머, 이혼회 때 화제잖아요, 그죠? 우리 주변에 이런 일 있으면 앞으로는 2040년 정도 되면 어머, 아직도 같이 산대? 이게 아마 큰 이슈가 되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이다. 공산당 사라진다. 줄기세포가 보편화될 것이다. 마약과의 전쟁이 없어지고 왜 그럴까요? 모든 게 다 우리 생체가 다 이제 경찰 정보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스캔만 해도 마치 온도 측정하는 것처럼 스캔만 해도 이 사람이 마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알 수 있는 그런 생활이 될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뭐가 돼요? 사생활 보호가 없어져야 된다. 한 5년 전에 제가 뉴스로 뭘 들었냐면 대도시 중에 가장 범죄율이 높은 도시 어떤 도시? 부산. 그래서 뭘 이야기했냐면은 부산의 CCTV 보급률이 가장 낮대요. 그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은 막 이렇게 국회의원 선거 유세 오시면 꼭 얘기하셔야 돼요. 이게 범죄율을 낮추기 위해서 너 뭐 할 거냐 반드시 물어봐야 됩니다. 네. 대신에 사생활 보호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아이가 학교를 가면은 아이가 아직 집에 안 들어왔어요. 경찰에 전화만 하면 경찰이 단추 몇 번만 누르면 저한테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보내줘요. 집에서 나가서 어디로 움직이고 어디 가서 어느 문방구 갔고 어느 가게에 들렸다가 학교 갔다가 어디로 갔고 누구랑 몇 명이랑 갔는지 CCTV가 동선을 다 파해가지고 한꺼번에 다 주는 그런 시대가 곧 올 것이다. 왜요? 뭐 때문에 그게 허용이 돼요? 사생활 침해지만 내 안전을 위해서 이런 일들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자카 텔리라는 프랑스 사람입니다. 공부해서 대통령 뽑는다면 이 사람을 따라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할 만큼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에요. 0.0001%의 지식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예요. 세계 경제 최고 전문가예요. 정치 최고 전문가예요. 모든 분야의 최고 전문가입니다. 근데 이 프랑스 미테랑 특별 보좌관이었는데 자,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책에서 앞으로 세계는 많이 변화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전 세계의 발전한 도시들을 보니까 그 도시가 그 국가를 부강하게 만드는 거점 도시 역할을 하더라. 이 거점 도시들의 특징이 뭐냐면 광대한 농토, 거대한 항구, 부족함에 도전할 수 있는 도전 정신이 있었고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산업 기반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에너지 자원을 잘 관리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었고 탁월한 통신 수단을 가지고 있었더라. 자, 그 도시들이 어떤 도시였냐면은 벨기에 부르게 영국의 양모를 가지고 와서 세계 최고의 양복을 만들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부르게가 전 세계를 이끌어가요. 세계 경제 거점 도시가 됩니다. 베네치아,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그죠? 베니스의 상인. 베네치아는 어떻게 했어요? 기독교 국가와 이슬람 국가의 물자를 이동하는 일들을 했어요. 여러분,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제조하는 사람이 아니라 유통하는 사람, 유통. 지금 누가 돈을 벌어요? 아마존 돈 다 휩쓸죠. 네, 넷플릭스가 뭐 하는 거예요? 영상을 유통하는 회사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뭐 우리나라 네이버나 뭐 기타 등등, 진짜 안타깝죠. 그러니까 이런 변화에 발빠르게 적응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알이익스프레스라는 중국 마윈이 만든 그 프로그램이 뭐 11월 11일이 뭐라고 얘기하더라? 걔네들 말은 무슨 무슨 절이라고 하던데, 그날 하루 번 돈이 얼마예요? 20조 원이 20조 원. 하루 번 돈이 20조 원. 그 사람이 한 건요, 인터넷 쇼핑몰 하나 개설해 놓은 거 끝난 거예요. 모든 상인이 들어오고 원칙과 원리를 따르기만 하면 여기서 판매할 수 있고 여기서 구매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 사람이 만든 게 전 세계 사람들이 막 그렇게 참여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엔트워프, 제노바, 이런 도시들이 거점 도시가 되고 이 도시들이 국가를 부강하게 만드는 도시들이 되었는데, 1000년을 움직이다가 500년 거점 도시 하다가 300년 거점 도시 하다가 영국 런던이 어떻게 해요? 대영 제국 시대의 런던이 세계 거점 도시로서 100년을 지배합니다. 그러면서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세계 최애 강국이 돼요. 최애 강국이 됩니다. 자, 이것이 1890년도에 미국 보스턴으로 움직여요. 보스턴 차 사건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이 보스턴이 세계 최고의 항구 역할을 하면서 미국이 막 급부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920년도에 미국 뉴욕으로 거점 도시가 옮겼어요. 1970년도에 미국 거점 도시가 로스앤젤레스로 옮깁니다. 그러니까 100년 동안 보스턴, 뉴욕, 로스앤젤레스 세계 거점 도시를 미국이 한꺼번에 연달아 거점 도시를 100년 동안 가지면서 미국이 역사가 300년이 안 되는데 미국이 세계 최애 강국으로 단숨에 급부상하죠. 그죠? 예. 자, 문제는 뭐냐면 이 프랑스의 최고 권위가인 미래학자 자크 아타리가 그럼 앞으로 거점 도시 어디로 움직일 것인가? 앞으로는 아시아로 움직일 것이다. 아시아로 움직이면 앞으로 세계는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인도, 일본 11개, 아시아로 세계 거점 도시로 옮기게 되면 11개 국가가 지금의 미국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의 미국 역할이 뭡니까? 세계 경찰 국가 노릇하잖아요. 세계 질서를 미국이 잡고 있잖아요. 팍스 아메리카나가 팍스 11 국가로 바뀌게 될 것이다. 그 11 국가가 어떤 나라예요? 이런 나라들이에요. 이런 나라. 이 나라들 중에 대한민국. 그래서 이 11개 국가가 생기면 미국이 거점 국가가 되면 뭐 하면 돼요? 1등 국가가 되면 미국 대통령이 움직이면 되잖아요. 끝이에요. 11개 국가가 움직이면 11개 대통령이 다 움직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결국 11개 국가가 모이면 11개 국가의 의장 국가가 생기는데 이 의장 국가는 단연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자카테라리가 그런 얘기했어요. 자카테라리가. 이게 2025년도 이루어질 것이다. 얼마 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일본 국기가 좀 작은 거는 제가 75%입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일본 야비한 나라. 그죠? 인도 더러운 나라. 중국, 러시아 깡패 같은 나라. 다른 나라로도 신뢰를 못 받아요. 근데 대한민국. 여러분 마스크가 전 세계 표준이 됐지 누가 알았습니까? 마스크가 이렇게 된 거 누가 혁혁한 공로를 세웠어요? 중국의 황사가 이렇게 만들어줬잖아요. 그죠? 야, 이것 때문에 죽겠다. 그래서 저는 코로나 오기 전에 나도 모르게 KF94 마스크를 100장을 딱 사다는데 코로나 터진 거예요. 그 다음에 가니까 세대 때였더라고, 세대. 500원짜리 마스크가 1,500원 하더라고요. 근데 이 마스크가요, 세계 표준이에요. 마스크가 불티나게 팔릴 줄 알고 중국 정부에서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마스크 생산 산업을 육성시켰어요. 여러분, 마스크 만드는 기계가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크기도 하고. 중국 전역을 깔아놨는데 아무도 메이드 인 차이나를 안 사는 거예요. 그 기계를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어요. 결국 메이드 인 코리아 돼야 전 세계가 구입을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중국이 백신 만들었다 그러고 이 측정 시장 만들었다 해도 전 세계 아무도 안 사는 거예요. 뭐 했어요? 신뢰를 했어요. 신뢰. 지금 미국도 신뢰를 잃어가고 있죠.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는 트럼프 되면서 끝난 거예요, 사실.
미 대사관에서 오신 분 아니시죠? 자, 한국은 역사적으로 저 터지기만 했지 다른 나라를 공격해 본 적이 없어요. 중국이 싫어할 이유가 없어요. 러시아가 싫어할 이유가 없어요. 호주가 싫어할 이유가 없어요. 한국은 도와달라고 하면 기꺼이 도와줘요. 앞으로 21세기 리더 국가는 대한민국이다. 박수. 자, 그렇다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해외에서 버는 돈이 지금 500만 원, 1000만 원이 아니란 얘기예요. 10억, 20억, 30억이에요. 뭐 제가 와서 돈 얘기해서 정말 죄송합니다만 시대가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별로 시대 바뀐 거 안 좋아하시나 봐요. 세계는 앞으로 아시아가 지배할 것이다. 자카르타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7개 후보 도시를 얘기해요. 상하이, 홍콩, 싱가포르, 나고야, 대만의 카오슝, 호주의 덴피어 여러 도시가 있지만 내가 볼 때는 이 도시가 세계 거점 도시가 될 확률이 높다. 이거 자카르타리가 얘기했습니다. 부산이 세계 거점 도시가 될 가능성이 많다. 제가 2005년도에 부산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15년 됐네요. 지금 부산 산지. 제가 이거를 한 2000년도 읽었어요. 2000년도 읽었죠. 그래서 제가 부산 내려와서 나도 빨리 서울 가야지 하다가 이 책을 떠올리면서 그냥 부산에 눌러 살자 이렇게 결단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우리나라 정부가 이 부산을 키워야 됩니다. 세계 물동량들이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인프라가 돼 있으니까 값싼 가격으로 들어와서 외국인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많이 만들어줘야 돼요. 자, 그러면서 한국이 거점 도시가 되는데 가장 약점이 하나 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약점이 단일 민족이에요. 단일 민족. 그러니까 세계 거점 도시가 되려면 인터내셔널 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 태어날 때부터 너는 외국인하고 결혼해라, 외국인하고 결혼해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별로 감동이 없더라고요. 흑인도 괜찮다, 아무나 데리고 와라, 아프리카 사람도 괜찮다. 결혼이 뭐가 좋죠? 네, 결혼하면요 한순간에 그냥 인터내셔널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문화를 배워야지 아무리 애써도 안 돼요. 근데 결혼해서 살면 그 즉시 인터내셔널이 되는 거예요. 자, 대한민국이 살기 인터내셔널.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으면요 초등학교 때도 유학 보내세요. 중학교 때도 보내세요. 어려서 고생이 더 좋아요. 어려서 고생이. 대학 가서 하려면요 따라가느라 정신이 없어요. 자, 이분은 싱가포르의 수상 이광효 수상입니다. 돌아가셨죠, 그죠? 예. 이분이 살아 계셨을 때 아시아에서 살기 좋은 나라 1위, 아시아에서 가장 깨끗한 나라, 30년 만에 절망의 땅에서 희망의 땅으로 만들었어요. 국민소득을요 쓰레기 같은 나라에서 1등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한 900페이지 되는 책인데요. 저는 이 책을 꼼꼼히 한 3번, 4번 읽은 것 같아요. 정말 탁월한 지도자입니다. 뭐 많은 사람들이 독재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니에요. 이분은 독재가 아니라 수준 높은 선진국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누구하고도 타협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분은 탁월한 지도자다. 부정부패와 철저하게 싸웠던 그런 지도자예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청렴한 생활했어요. 인류국가로 꿈을 가졌어요. 탁월한 독서 생활했어요. 여러분 지구상에 없던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싱가포르 가보세요. 전 세계 어디서도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유일한 국가예요. 인터내셔널한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서 모두가 평화롭게 행복하게 부강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1인당 국민소득이 6만 불, 7만 불이에요. 4인이 살면 얼마예요? 전 세계 어디도 따라올 수 없는 겁니다. 전 세계 굴지 기업인 CEO들이 어디서 살고 싶어요? 나는 싱가포르에서 살고 싶다. 그래서 싱가포르 빌딩 세우면요. 빌딩을 세우려고 해요. 빌딩 제일 꼭대기는 전부 다 CEO들이 살아요. 아예 거기 살아요. 거기서 미국 본사에 있는 자기 회사 컨트롤하고 그렇게 해요. 어떻게 싱가포르를 만들었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광효 수상 뭐라고 얘기해요? 인문학이 나에게 청사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문학은 단지 문학, 역사, 철학, 과거의 책들을 읽어가는 그런 건 아닙니다. 솔직히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는 것 전부 다 과거에 다 답이 나온 거예요. 책을 안 읽으니까 과거의 고민과 방황과 번뇌들을 계속 이 자리에서 또 하는 거죠. 그러나 책을 읽는 사람은 책 속에서 길을 찾는 거예요. 답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실패하지 않고 계속해서 싱가포르를 성장시켰습니다.
나의 독서의 상상력으로 지금의 싱가포르를 만들었습니다. 지금의 싱가포르는 원래 나의 독서의 상상이 하나의 실체로 나타난 것일 뿐입니다. 책 읽었고 그 책 속에서 국가의 미래를 봤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우리는 고전 인문학을 읽어야 돼요. 인문학을 읽어요. 왜 인문학을 읽어요? 인문학은 내가 가보지 않은 인생의 길을 보여주기 때문에 인문학이에요. 내가 지금 고민하는 것, 내가 지금 갈등하는 것, 답이 이미 나왔어요. 이미 답을 달아놨어요. 고전을 기록했던 사람들은. 자, 이 누군가의 거실이에요. 그죠? 이 정도 거실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잘 안 보시는데 맨 밑에 쭈어가 있어요. 이건 부산 아쿠아리움이 아니라, 부산 아쿠아리움인데 이렇게 큰 건 없죠. 그죠? 빌 게이츠 거실이에요, 거실. 오늘날 나를 만든 것은 동네 공립도서관이었습니다. 훌륭한 독서가 되지 않고는 참다운 지식을 갖출 수 없습니다. 문자 텍스트는 최소한 매일 밤 1시간, 주말에는 서너 시간. 주말에는 주말 드라마 보고 영화 보는 것이 아니라 주말에 서너 시간 책을 더 많이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10시간 읽는 겁니다. 이분은 독서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10시간이면 책을 10권이 있습니다. 왜요? 왜 이런 책을 읽죠? 자기 이미 부자가 됐는데. 이런 독서가 안목을 넓혀줍니다. 빌 게이츠도 사실상 사람들이 가보지 않은 길을 개척했잖아요. 소프트웨어. 옛날에 먹었고 부자가 됐어요. 금광을 캤을 때, 석유를 팠을 때 돈이 됐잖아요. 부동산으로.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동산을 가지고 부자가 됐어요. 그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여러분 안 보여요 이거. 예. 윈도우 프로그램. 이거 내 카피만 하면 되잖아요. 카피해서 팔면. 요즘은 카피도 안 해요. 인터넷 단추 누르면 다운받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예요? 10만원, 20만원. 여러분들 쓰는 건 10만원, 20만원이지만 예를 들어서 교회가 이 프로그램을 쓸 때는 교회는 틀려요. 단체는 틀려요. 단체는 보안용 윈도우를 써야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500만원이에요. 500만원짜리 캔 쓸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단체가 다 쓰기 때문에 바이러스 프로 더 비싸요. 200만원, 300만원이에요. 그렇게 일반 컴퓨터 써요? 아니에요. 서버용 컴퓨터 써요. 1000만원, 2000만원짜리 쓰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세계 1등 부자가 된 거예요. 세계 1등 부자, 1등 부자.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하버드 대학 졸업식장에 가서 하버드 대학 졸업장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독서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버드 대학 졸업, 여러분 하버드 대학 졸업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제가 우리 독서학교 아이들 데리고 하버드, MIT, 컬럼비아 대학 갔어요. 컬럼비아 딱 대학 갔는데 도서관 앞에 앰뷸런스 2대가 딱 서 있어요. 앰뷸런스 뭐 하는 거예요?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쓰러져서 나오는 애가 2명씩 되는데 하루에. 그러니까 앰뷸런스 2대가 항상 스탠바이. 공부하다 죽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비리그는 공부 하여튼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니네가 죽기 살기 위해서 딴 졸업장이 인생 책임지는 건 아니다. 책을 읽어야 된다. 자, 나는 매일 밤 독서를 합니다. 대중적 신문 잡지 외에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주간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습관이 있습니다. 만약 내가 과학과 비즈니스 등 관심 분야의 책만 읽는다면 책 읽고 나서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분야의 책과 잡지를 읽습니다. 저는 만약 저보고 다시 공부하려고 그러면 역사 공부하고 싶어요. 또 하나, 저보고 다시 공부하려고 그러면 저는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요. 디자이너. 그래서 목사님 저 우리 아들, 딸이 디자이너가 되고 싶은데요. 그럼 제가 불러다가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진짜 훌륭한 디자이너가 되려면 인문학에 해박해야 된다. 여러분, 팬디, 루이비통 이런 디자인들이 다 어디서 나왔어요? 가문의 전통 문양이에요, 문양. 그냥 만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전통도 없고 역사도 모르고 철학이 없으면 그게 될 수 없는 거예요. 저희 교회 어떤 분이 요트 디자인 하시는 분이에요. 요트 디자인.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이탈리아에 선생님과 어떻게 연결해가지고 일하는 중에도 계속 1년에 석 달씩 이탈리아 가서 자기 스승한테 디자인을 배워요. 그럼 이 이탈리아 디자이너 유명한 거장이래요. 저희 뭐 이름 들어도 잘 모르지만 이 거장이 하는 말이 항상 혼난다는 얘기예요. 이 사장이. 그러니까 네가 하는 게 이 정도지. 삼성 봐라. 결국 이 정도지.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베끼지 말라는 얘기예요. 베끼지 마라. 그러니까 철학이 뭐냐? 생각이 뭐냐? 아니 생각이 이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샤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새로운 거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 이거죠. 철학이 뭐냐? 여러분 그걸 끄집어내려면은 문학, 역사, 철학에 대해서 모르면은 진짜 좋은 디자인이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하잖아요.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가장 한국적인 것을 어떻게 담아낼 것이냐?
그래서 저는 만약 디자인을 한다면은 자기 머릿속에 있는 것을 그림으로 표현한다는 거, 문양으로 표현한다는 거, 글로 표현하는 게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이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내적에 있는 것들을 사람들하고 공유하는 거예요. 가장 탁월한 방법이 디자이너다. 디자인도 공부하려면 지금부터 역사책 읽어라, 지금부터 철학책 읽어라, 지금부터 문학책 읽어라. 그러면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너만의 디자인 철학이 나올 것이다. 여러분 현대에서 막 현대 직원 안 계세요? 여기? 뭐 펠리세이드, 펠리세이드 나오고 뭐 소렌토 나오고 다 갖다 카피 아니에요? 아니에요? 현대기아가 최고입니다. 오늘날 삼성을 만들었던 이병철 회장님입니다. 이병철 회장 1970년대, 1970년 일본 서점입니다. 일본 서점. 유럽에서 출장 마치고 일본 출장한 다음에 한국 돌아오려고 했는데 1970년도에 일본 방송국에서 미래를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일본 학자들끼리 반도체 이야기를 하더라는 얘기에 방송 100분 토론에서 반도체가 뭐냐 그랬더니 한국에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한국 돌아오는 귀국길을 3일간 미루고 일본 서점을 뒤지기 시작해요. 반도체에 대한 책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작한 게 삼성전자예요. 그리고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삼성전자 어떻게 팔았어요? 어깨에 외판을 메고 다니면서 길거리를 팔았어요. 삼성이 왔어요. 옛날에 전자제품은요, 대우예요, 대우. 삼성은 끼지도 못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요, 일본 전 열도가 삼성만큼은 타도해야 된다. 이렇게 데뷔지만 안 돼요. 삼성이 세계 1등 돼버렸어요.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이병철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건희 회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건희 아들 누구죠? 이재용 부회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다음 우리 먹거리가 없다. 먹거리가. 할아버지 때 만든 반도체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자로 이렇게 회사가 커지긴 했는데 그 다음 먹거리가 없다. 왜? 전자는 중국 사람들이 금방 따라와요. 중국의 하이얼, 중국의 하이센스 이런 제품들이 이미 삼성 화학까지 다 쫓아왔어요. 삼성이 앞으로 컴퓨터 안 만든다고 선언을 했죠. 그죠? 컴퓨터 안 만듭니다. 컴퓨터 안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드웨어 가지고는 이제 장사 안 된다 하는 걸 아는 거예요. 문제는 이재용 상무께서, 이재용 부회장님께서 인문학을 잘 안 읽으시는 거예요. 마더 테레사, 사랑의 성교의 수녀로 혼자의 세상생활이 별로 없습니다. 가난하게 사적 공간이 부족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루 종일 혼자 있는 기회가 생기면 뭐해요? 미사드려요?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독서입니다. 여러분들 보셨듯이 정치인, 경제인, 종교인 할 것 없이 이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라고요? 독서. 마인드맵 필기법이 하버드 대학교 공식 필기법이죠. 토니 부전 영국 사람이 마인드맵 필기법을 창안해가지고 책을 내서 당시 20년 전에는요 진짜 화제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똑똑한 누군가는 마인드맵을 필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전 세계 오피니언 리더 10만 명을 추려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설문조사했어요. 당신에게 당장 필요한 기술이 뭐냐? 그러니까 10만 명이 제일 첫 번째로 꼽는 게 뭐냐면 공통적으로 책을 빨리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의 모든 관심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책을 통해서 빨리 내 마음의 양식을 채우고 책을 통해서 내가 필요한 정보를 빨리 얻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죠?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좀 싸게 넷플릭스를 1년 동안 싸게 볼 것인가 이거잖아요. 그죠? 네. 관심이 드는 거예요. 만원의 주인공 세종대왕님께서 백독백습 하셨다. 한 권의 책을 100번 읽고 100번 썼다. 얘기는 뭡니까? 책의 저자를 완전히 깊이 팠다는 얘기예요. 공자의 책을 한번 읽으면, 논어를 한번 읽으면 논어를 완전히 체득화했다는 얘기예요. 맹자의 책을 완전히 체득화해서 내 거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선자방법을 완전히 내 거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 역사상 이만큼 위대한 지도자가 있나 보세요. 언어를 만들었어요. 언어를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중국과 당시 명나라와의 이 외교는요. 명나라는요. 주국이에요. 주국. 반면에 조선은요. 식민지랑 다름없는 그런 관계였어요. 그런데 명나라와의 외교를 가장 탁월하게 합니다. 여기서 탁월하게 뭐예요? 백성의 것을 충내지 않고 중국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외교 책을 읽어보면 참 외교 능력, 경제 발전 능력, 대한민국에서 가장 경제가 발전했어요. 어느 정도로 발전했어요? 저 거란족, 여진족 그 사람들이 조선 가야 먹을 게 있다. 거기는 먹을 게 너무나 많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조선으로 막 물밀처럼 내려옵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세종이 다 받아들여요. 다 받아들여요. 그들이 살집을 주고 살집을 마련하고 살 땅을 마련해주고 그들에게 기초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초기 자금을 쌀로 제공해줘요. 그리고 여러분들 세종 책을 읽으면 세종실록에 보면 나와요. 세종이 또 제일 관심 있게 한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12세 미만의 학동들, 이 학동들, 한양의 학동들을 왕궁에 불러다가 임금하고 토론을 했어요. 그대는 어찌 생각하는고. 그만큼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뭘 했냐면 결혼 정년기를 지났지만 결혼 못한 청년 처녀들. 그래서 왕이 곡간을 풀었대요. 가난해서 결혼할 자금이 부족해서 결혼 못하는 사람들은 왕실에서 자금을 내서 결혼을 시켰어요. 1호가 누굽니까? 황희정입니다. 황희정. 황희는 영의정이었지만 워낙 청렴하기 때문에 집에 갔더니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한 채예요. 안방에 들어갔더니 멍석이 깔려있어. 세종이 그 방에 그 집에 신방을 가서 하시는 말씀이 그때 막 밥 먹으려고 밥상을 차렸는데 밥이 뭐예요? 된장 하나, 고추 3개, 밥 한 그릇이에요. 이게 영의정의 밥상, 영의정의 밥상. 그게 멍석에 깔려있는 거예요, 안방에. 세종이 그걸 보고 혀를 찬 게 아니라 세종도 멋진 사람이에요. 깔깔깔 웃으시면서 야 자네는 등이 근지러울 때 방바닥에 뒹굴기만 하면 되겠구만. 그리고 그 집에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왜 다 큰 처녀를 시집 보내지 않는가. 대답은 머뭇거리는데 상황을 보니까 돈 때문이구나. 그래서 왕실의 곡간을 풀었어요. 그리고 왕명을 내립니다. 조선 팔도에 돈 때문에 결혼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그때부터 사또들이 지방 관리들이 젊은이들 결혼시키기 시작합니다. 지방 곡간을 열어서. 그죠? 예. 저는 그런 차원에서 신혼부부가 결혼하면 신혼부부는 결혼했죠. 신혼부부가 딱 생기면 그냥 아파트를 지급해줘라. 평생 살집을 지급해줘라. 그래서 애 셋까지 낳겠다는 각서까지 써라. 요렇게 해야 뭐 결혼할 만나지, 그죠? 요즘 뭐 40세, 50세 결혼 안 하잖아요, 그죠? 자, 에디슨, 발명의 천재, 발명의 왕. 지금 해상해보니까 책꽂이의 가장 밑에 있는 책부터 읽기 시작해서 한 권 한 권 책꽂이에 꽂힌 책을 순서대로 읽었습니다. 몇 권 골라서 읽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 전체 읽었습니다. 도서관 책 어디에 꽂혀 있어요? 분야별로 꽂혀 있죠? 여러분 인생의 분야별로 공부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예요? 대학원 때입니다. 대학원 때. 경영도, 마케팅, 인사관리, 재고관리 등등 아주 전문으로 들어가잖아요. 도서관에 책이 다 그렇게 꽂혀 있어요. 분야별로 책을 읽었다는 얘기는 어떻게 했어요? 이 초등학교 1학년 중퇴자 에디슨이 도서관 가가지고 대학원을 스스로 하나씩 뗐다는 얘기예요. 다 읽고 나니까 세상의 문제를 턱 보니까 하고 작품이 나오는 거지. 책도 아무것도 안 읽었는데 발명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게 아니란 얘기죠. 이 엄청난 독서가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다. 마오쩌둥 중국의 뭐 대단한 사람이죠. 성균학교 졸업한 지 6개월 만에 그만 때려쳤습니다. 그리고 어디 갔어요? 도서관 가서 열심히 책 읽었다는 얘기예요. 토쿠시오와 오프레 윈프리 1년의 수익이 2조 5천억 원이에요. 2조 5천억 원. 은행 이자만 따져도요. 하루에 2억 원, 하루에 15만씩 나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은 돈을 다 초월하신 분들이다. 15원 벌다 턱이 또 떨어지는데 이자만. 대단한 인생을 살았어요. 예. 미국 방송국의 여성 지도자들만 초청해서 여성 정치계 지도자, 언론계 지도자, 학계 지도자, 교육계 지도자, 뭐 국방 지도자, 여성 지도자들만 다 모아가지고 다 토크쇼 한 다음에 앞으로 21세기는 감성의 시대, 여성들의 시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서 쬐끄만 선물 하나 준비했어요. 폰티악 세단 한 달씩 줬어요. 폰티악 세단은 미국제 우리나라 그랜저 소나타 풀옵션 딱 요 정도예요. 4,500만 원, 5,500만 원 이 정도 차이입니다. 미국 대학생들이 가장 타고 싶어하는 차예요. 폰티악 세단은. 오프라가 권장한 도서들을 특별 판매합니다. 오프라가 방송국에서 추천한 책. 제가 이 책 읽었는데요. 책 괜찮아요. 오프라가 왜 이렇게 감동적이죠? 오프라는 문학책을 많이 읽었어요. 여러분 문학은요. 사람을 이해하는 가장 탁월한 책이 문학이에요. 왜 문학을 읽어요? 예. 문학을 읽을 때 인간관계가 폭이 넓어지는 거죠.
도론테 자매의 폭풍의 언덕 이런 거 한번 다 읽어보세요. 우리 사회에 문제라는 게 사실은 없는데 문제가 어떻게 발생해요? 그들을 어떻게 포용해야 돼요? 문제가 있으면요. 걔는 문제고 나는 정상이야.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공동체, 사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가 문제 일으키면 그 피해가 다 나한테 오는 거예요. 자, 빌 클린턴, 미국 42대 대통령이죠. 마이 라이프 이 책에 아침 독서 2시간, 일곱과 부통령과 점심시간. 이 두 가지가 자기 인생의 대통령 8년 동안에 8년을 버틸 수 있는 가장 탁월한 힘이 뭐였냐? 이 두 가지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뭐 미국 대통령이 읽는 책은 따로 있습니까? 아니요. 그 사람이 읽는 책이라면 우리도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에요. 하물며 미국 대통령도 책을 읽는다는데 우리라고 해야 더 읽어야 될 책이 있습니까? 네. 자, 미국 시카고 대학입니다. 시카고 대학은 아이비리그 대학 클럽은 아니에요. 아이비리그 클럽 대학이 클럽 가입서를 줘요. 시카고 대학에. 니네 우리 클럽에 들어와 이렇게 얘기해요. 클럽에 들어가 뭐 해요? 요트 경기하고 미식축구팀 대학별로 이렇게 해요. 그걸 해요. 우리 명문이야. 이거 하는 거예요. 시카고 대학 안 가. 우리는 안 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미국 대학에 가면은 대학 입구에 호수가 쫙 있어요. 그게 뭐예요? 조정 경기 하는 거예요. 대학생들 나와. 끝나면 애들이 막 축구하고 야구 경기하고 자기들 아마추어 하는 거 아마추어. 하버드 대학 갔는데 우리 지나가는 한국 학생이 있어가지고 불러다가 얘기를 한 거죠. 불러다가. 그래서 니네 대학이 좋은 점이 뭔지 우리 애들한테 얘기 좀 해달라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저하고 같이 연구 프로 미국 하버드 대학 경제대학원에 대학원에 박사과정에 있는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저하고 같이 일하는 여자아이가 있는데 미국 아이죠. 이 아이가 정말 말도 너무 나이스하고 젠틀하고 이미 1등심이냐 1등심이에요.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하고 구글에 이름 딱 검색해보니까 고등학교 때 전미 챔피언 테니스 3등이에요. 3등.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미국 전체에서 3등 했다면 야 너 인생 다 포기해. 그리고 테니스만 해. 그렇게 되잖아요. 취미에 취미. 대부분 다 그렇다니. 대부분. 그러니까 미국 아이들은 공부를 잘하면 반드시 운동을 잘해야 된다. 공부를 잘하면 반드시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 공부를 잘하려면 반드시 책을 읽어야 된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반드시 예의 바른 사람이 돼야 된다. 이게 원칙이에요. 미국 아이가 SAT 만점 받았어요. SAT 만점. SAT 만점 받는 거 쉽죠. 영어만 할 줄 아면 돼. 영어만 할 줄 알면 특히 전문적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이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이 영어가 100% 완벽하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SAT 만점대들이 수두룩하게 나올 거죠. 장담합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한번 보세요. 영어 좀 하시는 분들 실제로 한번 보세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 만점이니까 당연히 1등 할 거라고 중국 아이가 그랬는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미국 부모가 소송을 하잖아요. 제가 미국 갔을 때 있었던 실제 사건입니다. 왜 떨어졌느냐? 얘는 공부하는 거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스포츠도 못해, 노래도 못해, 다른 악기도 없어, 리더십도 없어, 매우 이기적이야. 그래서 중국 부모가요, 미국 법원에 소송을 했어요. 미국 법원의 판결 내용은 뭐냐면 학생 선발권은 철저하게 학교가 있는 것이지 점수가 있는 것이 아니다. 판결돼버렸어요. 개망신 당했죠, 개망신. 이 시카고 대학은요, 노벨상 수상자가 1890년도에 학교가 세워졌어요. 1920년도에 로버트 허친슨 박사가 학교의 총장으로 가면서 학교를 싹 다 바꿨어요. 삼류대학이었거든요. 이 삼류대학 학생들을 어떻게 졸업시킬까 이 고민하다가 정말 이 아이들이 미국은 프라그마티즘, 실용주의잖아요. 대학 졸업장을 가졌으면 대학 졸업장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 학생들을 어떻게 시켰냐면 전공에 관계없이 책을 100권씩 읽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책 읽어요? 문학, 역사, 철학 이 분야의 고전 철학, 고전 문학, 고전 역사책을 100권을 추려가지고 이걸 익히기 시작해요. 여러분 대학 4년 동안 100권씩 읽으라면은 1년에 25권씩 최소한 읽어야 되잖아요. 그죠? 뭐 읽으라면 읽을 수 있겠지만 뭐 의대생 책이 얼마나 두껍습니까? 그죠? 과학과 아이들이 늘 실험실에 북박혀 있어야 되는데 책을 시간에 어디 있냐 말이에요. 전공도 어려운데 그죠? 근데 이 아이들이 주둥이가 이만큼 튀어나온 불평스러운 그런 마음에서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졸업 안 시킨다니까 미국으로 하니까 제 학생들이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1920년부터 시작해서 1980년도에 이 대학생들이 졸업하면서 노벨상 수상자가 80명 가까이 나왔어요. 대학교 하나가 노벨상 80명 가까이 나왔다는 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나라 노벨상 수상자 있습니까? 평화상 말고 없잖아요. 그만큼 노벨 과학 쪽에 상을 받는 것은요,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 아니죠. 그냥 유명한 과학자라도 강사 개런티가 어마어마한데 노벨상이라는 타이틀 한번 딱 붙으면 끝나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노벨상에서 주는 30만 달러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학에서 강의하는 강의료가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예요. 프린스턴 대학교를 갔을 때 프린스턴 대학교 학생에게 물어봤어요. 프린스턴 대학에 1학년짜리가 누가 왔냐면 브라질에서 온 아이일까? 브라질에서 천재 중에 천재가 온 거죠. 그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니네 학교의 장점이 뭐냐? 우리 3명, 4명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허름한 옷차림에 어떤 아저씨가 와가지고 뭐 연구하는 거 도와줄게.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잘하셔. 알고 봤더니 가신 다음에 인터넷 검색해보니까 노벨상 수상자야. 자기 주변에 노벨상 수상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학교는 이런 학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시카고 대학이 그런 대학이에요. 어떻게 이 삼류 대학이 인류 국가로 반세기 만에 세계 1등 대학이 될 수 있습니까? 노벨 인문학책이에요. 그래서 대구의 한 목사님이, 대구의 한 교수님이 은퇴하시면서 사재를 다 정리하시고 그 돈으로 대구 팔공산에다가 펜션 하나 줬어요. 이 임대 주는 펜션 아닙니다. 1층에 뭐 카페 만들고 책방 하나 만드셨어요. 그래서 시카고가 정한 고전 100권 읽기 팀을 만든 거예요. 네, 중국의 칭화대학도 정말 대단한 학교입니다. SBS 특별기획 3개의 대학을 가다 한 15년 전에 방송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 방송을 생방송으로 보고 충격받았어요. 시카고 대학 장면 하나 보여주고 MIT 장면 하나 보여주고 시카고 대학 학생 공부하는 거, MIT 공부하는 거, 시카고 대학 교수님, MIT 교수님 논문 이렇게 하나씩 보여준다는 얘기는 뭐예요? 격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수준이 똑같아요. 세계 4위라고 자기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세계는 인정 안 할지 모르겠지만, 후진타오 칭화대 출신입니다. 지금 중국의 뛰어난 지도자들 그룹의 대부분이 칭화대 출신입니다. 어떻게 칭화대 출신이 그렇게 됐어요? 과학기술대학인데 우리나라 따지면 포항공대 출신이 청와대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따지면은 포항공대 카이스트 출신들이 국회 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 고전에 읽어요. 고전에. 그 시카고 대학은 고전 읽을 때 3가지를 꼭 생각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책 속에서 위대한 지도자를 만나십시오. 위대한 지도자가 늘 내 옆에 있으면 참 좋은데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죠? 위대한 지도자를 늘 내 옆에 모시면 나는 그 위대한 지도자의 그늘 속에 살아요. 그를 보면서 살아요. 큰 바위 얼굴 여러분 아시나요? 본대로 산다는 얘기예요. 내가 늘 위대한 지도자 옆에 있으면 그 위대한 지도자의 발끝을 계속 쫓아가다 보니까 그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카고 대학 그 총장은 여러분들이 책 속에서 위대한 지도자를 만나십시오. 책 속에서 영원 불변하는 진리를 만나십시오. 여러분 영원 불변하는 진리가 어디 있어요? 네. 영원 불변하는 진리를 만났거든? 거기에 목숨 거십시오. 돈 따라가면 반드시 돈에 망합니다. 권력 따라가면 권력에 망합니다. 명예 따라가면 반드시 망합니다. 시대의 시류에 따라 살면 반드시 시대의 시류에 의해서 당신은 큰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 불변의 진리를 딱 붙잡고 살면 지금은 틀린 것 같은데 반드시 성공합니다. 이게 시카고 대학교 총장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걸 따라갑니다. 숙제니까 졸업 못하니까 억지로 이렇게 따라갔더니 시카고 대학이 단숨에 100년도 안 돼서 세계 1등 대학이 됐습니다. 독수리가 되십시오. 독수리. 독수리는 새중의 왕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독수리가 새중의 왕이 됐습니까? 독수리는 제일 높은 데다가 집을 져요. 새끼가 날개가 생길만 하면은 엄마 독수리는 새끼를 땅바닥에 떨어뜨려요. 그 새끼는요, 나는 법을 배우지도 못한 상태로 그냥 떨어지는 거죠. 생존을 위해서 나는 법을 배웁니다. 비가 온다고 엄마가 취소해요? 아니에요. 눈보라가 친다고 훈련을 취소해요? 그런 거 없어요. 떨어뜨려요. 언제까지? 날 때까지. 그래서 새는요, 수직 상승, 수직 하강하는 마치 헬리콥터처럼도 비행이 가능한 유일한 지구상의 새가 독수리예요. 유일하게 태풍 속을 관통할 수 있는 새가 독수리라고.
독수리 큰 거는요 한쪽 날개가 5m라고 합니다. 그런 독수리는 황소를 집어서 공중으로 날아간다는 얘기예요. 한 번은 인디안의 추장이 사냥을 하다가 독수리 집을 발견했어요. 독수리 새끼 하나, 알을 하나 딱 가지고 자기 집 닭장 속에다 집어넣었다는 거 아닙니까? 닭장 속에 넣어놨더니 닭이 쫙 품고 있다가 이놈이 부화했네요. 생긴 거 시커멓게 생긴 놈이 삐약삐약 거리는데 영 목소리가 마음에 안 들지만 엄마 닭은 닭머리잖아요. 지 새끼인 줄 알고 열심히 키웠는데 아무리 봐도 이놈은 좀 틀린 놈이야. 닭장 속에 오래 살다 보니까 날갯짓 한번 못 해보고 살았네요. 그래서 그 독수리는 평생을 닭으로 사시다가 운명하셨다는 슬픈 전설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무엇으로 태어났느냐? 물론 중요합니다만 어떻게 길들여지느냐 그건 더 중요합니다. 요즘은 멀티미디어 시대죠. 그죠? 멀티미디어 시대. 스티브 잡스도 자기 아들한테는 아이폰 안 줬어요. 마크 주크버그 자기 자녀들에게 멀티기기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구글 회장도 자기 자녀들에게는 멀티기기를 핸드폰, 패드 허용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멀티미디어는 아주 단순해요. 제가 처음에 부산 여기 해운대에 왔을 때에 제가 이제 임시 장소가 필요해서 어디 썼냐면은 MBC 아나운서 정보영 아나운서 MBC 아나운서 중에서는 굉장히 걸출한 아나운서입니다. 고향이 부산이라서 이제 남편하고 이제 부산에 내려와서 이제 아나운서 후학들을 양성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데 그 장소를 제가 빌려서 썼어요. 좀 친분이 좀 있죠.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방송국 PD가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원칙은 뭐냐면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든지 초등학교 5학년 미만이 시청할 수 있는 수준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12세 이상이라고 쓴다 할지라도 프로그램 수준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야 잘 만들어요. 그런 프로그램의 특징이 뭐예요? 그냥 보고 웃어요. 왜 웃어? 몰라. 봐봐. 울어요. 왜 울어요? 봐봐. 네. TV 봤을 때 매우 감동적이고 울컥하고 그랬는데 끝나면 끝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바보상자라고 그러잖아요. 지금은 바보상자를요 거실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이러고 다녀요. 이러고 이런 길거리 보시면 다 이러고 다 짓고 우리 직립보행이 대단하다 그러는데 와 워킹 비전이 가네. 인류의 신세대 놀라운 겁니다. 다 바보로 만드는 거죠. 네, 다 바보로. 그래서 지금이 20년 전보다 지금이 더 지도자가 될 가능성이 더 많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책 읽어요? 어떻게 책 읽혀요? 네. 마음 잡고 그냥 산골로 딱 들어가서 아이들이 멀티기기의 오염 속에 노출되지 않도록 그렇게 살면 더 좋고 더 좋지만 뭐 그렇게 살 수 없다면 어쨌든 간에 교육 환경과 책 읽을 수 있는 환경을 강제적으로라도 많이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아침 독서를 오래전에 한번 시작을 했어요. 8시 반까지 직장에 출근하는 셀러리맨과 CEO들을 위해서 독서 특강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제가 그걸 하려면 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죠? 뭐 밤 1시에 거의 잠을 자야 되고 막 그랬으니까 그렇게 바쁜데도 제가 꼭 읽어야 할 책이 경영학에 관계된 책, 비즈니스에 관계된 책, 그 다음에 미래에 관계된 책을 제가 꼭 읽어야 되겠다. 읽자 이러면 안 읽어져요. 왜? 사람은 바쁜데 손이 가게 되거든요. 나로 하여금 읽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공고를 내고 참여하라고. 한 사람마다 상관없어요. 왜 내가 읽으려고 하는 거니까. 근데 사람들이 한 15명, 20명이 이렇게 와가지고 함께 아침마다 제가 김밥 준비해놓고 독서 프로그램하고 김밥 먹고 출근하고 그렇게 한 4년, 5년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분들이 읽어야 되는 또 제가 읽고 싶은 그런 책들을 좀 많이 읽는 계기가 됐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그래 책을 읽어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가시지 말고 이런 도서관 프로그램에 오셔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을 서로 만들어가야 돼요. 함께 만들어가야 책을 읽을 수가 있지. 항상 우리의 유혹은 뭐가 있어요?
악한 TV가 우리 주변을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요즘 시대에 책 읽는 것은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서할 수 있는 환경을 자녀들에게 만들어주시고 여러분도 만들어 가시고, 자, 자녀들에게 책 독서 만드는 것, 저한테 독서를 어떻게 하게 됐냐, 이 배경이 뭐냐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항상 책 읽으셨어요. 그래서 집에 학교 끝나고 집에 딱 가면 어머니가 책 읽고 있는 모습을 늘 많이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책 읽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자주 하게 됐고, 책을 안 읽어도 책을 들고 다니게 됐고, 그 영향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독서를 체계적으로 하게 된 좋은 동기가 되었는데, 그런 동기들을,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성장하죠? 부모의 잔소리에 의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성장한다. 그렇잖아요. 그죠? 아빠가 했던 말하고 똑같이 해요. 딸은 엄마가 했던 말하고 똑같이 해요. 엄마가 아빠한테 행동하는 거랑 똑같이 해요. 네, 보고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책 읽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시고, 그래서 제가 흉내라도 내라 그랬어요. 부모님들 모셔놓고 흉내라도 내십시오. 아이들이 애프터스쿨 방과하고 딱 집에 들어올 시간 딱 되면은 그냥 책 들고 계시라. 안 읽어도 괜찮으니까 들고만 계시라고. 어떤 엄마가 책 거꾸로 들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런 모습이라도 아이들에게는 너무 좋은 영향력이 되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 15분 남았는데, 질문 있으시면. 25년이나 한다 했는데, 그때 정당이 없어진다 했었거든요. 네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그럼 미래학자가 그렇게 얘기한 것을 제가 전달한 거라요. 정확하게 정당 정치가 어떻게 없어진지 잘 모르겠는데, 정당 정치라는 건 뭡니까? 하나의 정당이, 국민을 대표하는 정당이 정당과 정당 사이에 의견을 교환하고 정치적 반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21세기의 특징이 내가 직접 대통령에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직접 의회에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정당의, 사실 지금 정당들로 하는 거 보죠. 다 국민들 눈치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과거의 정당 정치의 개념보다도 이제는 국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직접 참여하는 정치 형태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혹시 가족 중에 정당 정치인이 계십니까? 아니요. 네. 또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 네. 이제 4차 산업혁명은 이제 연결의 시대로 이제 이미 과학적으로 진화가 되어 있는데, 네네. 우리가 보통 AR, VR이라는 가상 증강현실과 네네. MR, XR, 복합 혼합현실이 네네. 이 그 인문학과 어떻게 뭐 상관관계로 연결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네네. AR. 그게 이제 시각으로 보는 것을 네. 통한 건데, 책을 읽었을 때 그 인문학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과 네네. VR을 통해서 네. 이런 체험을 통한 가상현실이 네. 인문학의 효과가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지. 네네네. 좋은 질문입니다. 얼마 전에 저한테 그 AR 사업하시는 분이 한번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저도 AR 이렇게 봤는데, 분명히 새로운 세계는 세계입니다만, 아직 기술은 좀 미진하더라고요. 그냥 화면 이렇게 딱 봤을 때. 컨텐츠도 영 좀 미진하고, 부족하고. 자, 그런 AR보다도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로마 역사 책들을 쭉 읽고, 우리 아이들하고 로마를 직접 갔단 말이죠. 직접 가서 현장을 직접 보고, 근데 AR은 그걸 대신해 주잖아요. 앉은 자리에서. 그걸 갖다라고 이렇게 봤을 때, 인문학을 읽은 사람이 로마를 보는 거하고, 그냥 돈이 있어서 여행 가는 거하고, 그 차이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AR 시대가 AR은 누가 만들어요? 책 읽는 사람이 만들죠. 인문학에 정통한 사람이 진짜 AR을 만들 수 있는 거지, 카메라 기술이나 3D 기술이나 360도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만드는 게 사실은 아니라는 얘기죠. 주구도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네트워킹을 해줄까? 이 인문학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잡스는 어떻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디지털을 인문학적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애플은 기계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기계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음악에 접근하고 내가 원하는 컨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점점 더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고 4차 산업혁명 속에서 진짜 살아남는 사람,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사람 누구냐면 책 읽는 사람. 자, 앞으로 세상은 두 개가 세계를 변한다라고 확신합니다. 첫째는 책이 세계를 변화시킵니다. 둘째는 멀티미디어예요. 멀티미디어. AR도 그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럼 멀티미디어 누가 만들어요? 책 읽는 사람이 만들어요. 책 읽는 사람이. 뭐 영화 감독, 찰턴 헤스턴 유명한 사람 있죠. 뭐 이 사람은 진짜 독서광이에요. 독서광. 이게 명 배우들, 명 감독들 어떻게 작품을 만들어요? 카메라가 있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문학적인 소양과 인문학적인 그 컨텐츠를 자기가 갖고 있으니까 비주얼한 것들을 만들어내듯이 뭐 앞으로 AR 시대가 와도 AR, VR 시대가 와도 앞으로 책 읽는 사람이 세계를 이끌어갈 것이다. 자, 한 몇 년 전에 유튜브를 제가 보고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필요한 정보들을 조금 얻기 시작했을 때는 불과 몇 년 전이에요. 유튜브 컨텐츠들이 별로 우리나라에 컨텐츠는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로 외국 유튜버들을 이제 보고 기술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좀 취득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유튜버도 굉장히 많이 생겼죠. 그래서 제가 이제 카메라 좀 좋아해요. 카메라. 그래서 이제 카메라 유튜버들, 테크 유튜버라고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이 사람은 외국 사람이 했던 말 그대로 따라해요. 가만히 이 사람은 뭐 홍보사원인가? 왜 이렇게 이렇게 무조건 좋다고 얘기해? 그러려고 내가 유튜브 보나?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근데 뛰어난 유튜버가 있어요. 정말 뛰어난 유튜버. 그 사람을 가만히 보면 이 사람 책 읽는 사람이에요. 책을 통해서 진짜 정보를 취득하고 이거 가지고 선별해가지고 자기 생각을 담아가지고 컨텐츠를 만드니까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마땅한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없이 나도 그냥 인기 유튜버가 되겠다고, 즉, 이거 뭐죠? 생산자가 되겠다고 하는데, 책을 통해서 습득자, 지식 습득자가 되지 않고 생산자는 될 수는 없어요.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딱 그 시대인 것 같아요. 딱 유튜버 시장이 흉내내는 사람은 절반 정도 됩니다. 결국 딱 3, 4년 지나면 싹 다 사라졌어요. 싹 다 사라지고 진짜 책 읽고 고민하고 하나의 5분짜리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책을 한 권, 두 권, 세 권, 이게 다 티가 나요. 다 티가 나고 그 다음에 책을 읽고 이렇게 컨텐츠를 만들기 때문에 진짜 독자들 입장에서는 전혀 생소한,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컨텐츠들을 주거든요. 그런 컨텐츠 만드는 사람은 살아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AR 시대, VR 시대도 그렇게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네네. 네, 그 모든 세계적 그 지도자의 소원이 책을 빨리 읽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네네. 네, 그 말은 물론 책은 다 사고적 있는데 이제 많은 정보들을 빨리 이제 얻기를 원한다라는 이제 그렇게 이해가 네네. 되거든요. 그렇다 치면은 진짜 AI 시대 때는 그 AI를 아무리 책을 빨리 많이 읽어도 그 AI를 능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런 측면이 하나 하고 네. 그 다음에 꼭 우리가 그런 측면이랑 많은 정보를 우리가 습득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는데 과거에는 활자로 된 소위 말해서 문자로 된 그 종이책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다양한 방면으로 우리가 정보를 습득할 수가 있는데 이제 우리 강사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해보시는지 꼭 뭐 전자책도 있고 영상도 있고 굉장한 지금 멀티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종이책을 꼭 고집을 해야 되는 건지. 종이책은 고집돼야 됩니다. 왜 그러면 전자책 갖고 계세요? 네. 저는 전자책 다운받아서 많이 한 2,000권, 10년 전부터 한 2,000권 있었어요. 2,000권. 전자책 보기 어렵습니다. 전자책 집중도 떨어요. 전자책은 좌뇌로 다 들어갑니다. 읽고 많이 잊혀져요. 종이책하고는 완전히 틀려요. 그러나 제가 전자책 지금 계속 만들고 있어요. 지금도 만들고 있어요. 지난달에 전자책을 한 200권 만들었습니다. 전자책 왜 만드냐면 제가 읽은 좋은 책은 반드시 전자책으로 바꿔요. 그 전자책은 저한테 잘 보입니다. 아주 잘 보여요. 그러나 새로운 전자책을 본다는 건 정말 쉽지가 않아요. 두 번째, 영상으로도 얼마든지 좋은 콘텐츠가 올 수 있지 않느냐. 책은요, 이런 표현이 주인이
읽다가 멈추고 싶으면 내가 멈춰요. 책을 읽는 것은 정보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책을 읽으면서 내가 책의 저자와 교감하는 거거든요. 책과 대화를 많이 나누다가 내 생각이 딱 멈춰질 때 나는 멈출 수가 있어요. 근데 영상은 흘러가요. 아이고, 일시정지 누르면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영상은 많은 컨텐츠가 내 시각 앞에서 딱 지나가면서 나는 다 받아들인다라고 생각을 해요. 영상은 보면 한 30% 이상 많이 못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멈춰서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계속 혈관한 영상들이 지나가면서 나한테 정보를 계속 주고자 하기 때문에 그 전체 정보 중에서 정말 엑기스의 정보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정말 좋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활자로 된 책을 가지고 읽어야 내 거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이제 책을 전자책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다 지도자들이에요. 다 지도자들. 네. 거기에는 이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 전자북으로 옮겨지는 이 형태들은 계속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계속적으로 일어날 것이고 전자북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렇게 봤을 때 활자책과 더불어서 어떻게 겸하여 활용할 것이냐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전자 딱 들어가면요 다 잔해로 들어갑니다. 네, 활자책 운해 운해가 무슨 영역이죠? 천재 영역이잖아요. 천재. 네. 지금 이제 저희들은 이제 운해를 개발을 해서 네. 책을 이제 빨리 읽는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이제 어떻게 하면 정보를 빨리 얻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걸 개발한다는 것은 진짜 인생의 큰 기술을 등에 업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겁니다. 네. 네, 또 질문해 주십시오. 네, 질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문학의 즐거움 속일까? 네. 네. 예, 우리 프로그램은 2부 순서가 있습니다. 2부에는 저희가 들은 강연의 내용을 또 감동을 갈무리해서 에코백에다가 이렇게 나만의 감성 에코백을 만든 시간을 마련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표현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치고 가실 때 설문지가 있어요. 설문지를 꼭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최석찬 강사에게 한 번 더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곧 이렇게 2부 순서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애들 오면 하게 해야 되지 않나요? 5분 쉬었다가 30분에 들어가겠습니다. 아니 질문이라고 하니까 아니 지금 만들게 할 건데 에코백에다가 할 거예요.